디지털 강사입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인강 올린 거에 대한 출결사항을 좀 봤는데, 음, 여러분들이 그걸 좀 잘 확인 안 하신 것 같아요. 그, 저가 설정을 해놓고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 눌렀을 때 막 교수님 안 열려요. 뭐 전날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보통 예약을 걸어가지고 수업 당일 시간에 맞춰서 예약을 걸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는 보시려고 해도 뭐볼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학교 출결 세팅에 보시면 하지만 당일날 보시면 출석, 그 다음날 보시면 지각, 그날 이제 금요일이죠. 토요일 날부터 보시면 결석으로 돼 있을 거야. 제가 그렇게 해놨는데 좀 확인을 안 하시고 막 토요일, 일요일 아무 때나 보신 것 같아요. 음,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미리미리 확인을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인강이나 이런 것들은 학교에 그 자료가 남으니까 이게 나중에 후속으로 처리하기가 좀 힘들어요. 인강에 대한 뭐 이렇게 자율권도 있지만 어쨌든 그 출결이나 이런 거에 대한 좀 타이트한 관리를 위해서 제가 그렇게 해놓은 건데, 제가 공지를 안 하셨다 그래도 저는 여러분들이 좀 제가 이렇게 새 강의가 올라가면 뭔가 좀 이런 걸 잘 확인하시고 들으실 줄 알았는데, 그냥 다른 거랑 똑같겠지 그러고 누르셔서 아마 지각이나 결석으로 뜨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거는 제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수정해야 될지는 봐야 될 것 같고, 음, 될 수 있으면 당일날 좀 들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어차피 수업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거니까 그 시간에 좀 들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음, 여러분들이 좀 뭐 나중에 대면 수업 때 저한테 건의하고 싶은 것들이 있으면 따로 조용히 와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나 한번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음, 자, 우리는 이제 건축 계획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건축할 때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뭐죠? 땅이죠. 건축할 수 있는 땅인지, 건축을 할 수 없는 땅인지. 그래서 그걸 대지라 그래요. 측량이나 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로 구분된 토지를 얘기하는 거죠. 요 필지라는 거는 이렇게 해서 번호가 매겨진 땅, 64. 여기 보면 63. 그 다음에 여기 63, 1, 2, 4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땅이 큰 데는 대형 건축물 하나를 올릴 수 있지만 작은 건물을 한 두세 개 지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나중에 문제가 되는 거는 상속이나 이런 것들, 재산권 행사에 대한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큰 건축물 하나를 짓죠. 그리고 어, 우리가 보통 이제 건축이라는 게 되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그 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익률도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익률 계산을 위해서 이 정도 작은 땅은 우리가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할 때 필요가 없어요. 이 큰 정도의 땅을 큰 건물을 하나로 지어서 수익성을 높이고 싶다. 이 땅들을 다 사야 되는 거죠. 이 땅들을 산 다음에 하나로 건물을 하나 지어서 합필이라 그래서 필지를 하나로 합해가지고 이제 대지 면적을 구해서 거기에 대한 건폐율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전체적인 건축물의 모양을 예상 가능할 수 있어요. 우리가 또 제가 수업 시간에 전 수업 시간에 한번 슬쩍 얘기한 적이 있는데,
건축물이란 무엇이냐? 토지에 정착을 해야 돼. 고정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고정돼 있는 공작물 중에 지붕? 왜? 지붕이 없으면 이거는 건축물로 안 봐요. 우리가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지붕과 기둥과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대문, 담장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우리가 을지로 지하상가, 수원역도 앞에 보면 지하상가 있잖아요. 지하 밑에 있는 그 상가, 그 다음에 사무소, 그 다음에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것을 건축물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은 제가 좀 아직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것 같아요. 음, 그만큼 수가 적다는 얘기죠, 없거나. 그 다음에 그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의 주요 구조부라고 얘기되는 게 있어요. 아까 얘기한 기둥, 그 다음에 벽이 있겠죠. 내력벽. 내력벽이라는 게 힘을 받는 벽이에요. 어쨌든. 요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부 다, 거의 다 내력벽으로 돼 있거든요. 그 힘을 받는 데는 벽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아파트 자기 그 내부에 있는 벽들을 철거하거나 이러지 못해요. 근데 구조상으로 가벽처럼 해서 그 벽을 만들고 안 만들고 이런 부분으로 해놓은 아파트도 있긴 한데 그 벽을 만들고 안 만들고 이런 것들은 그냥 커튼홀 아니면 비내력벽이라 그래서 힘을 받지 않는 벽.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힘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 벽을 철거해도 그 문제가 되지 않겠죠. 음, 이런 것들은 보면 우리가 좀 어떤 것들이 있냐, 5층 이하의 연립, 그 다음에 빨간색 벽돌로 지은 한 4층 이상의 바닥 면적이 한 60, 600제곱미터 이상 되는 건물들을 보면 대부분 이런 방식으로 졌어요. 옛날에는 라멘조라 그래가지고 기둥과 보를 먼저 세우고 그 다음에 바닥면을 슬라브를 치죠. 슬라브를 치고 우리가 이 벽들은 그냥 그 단열이나 외부 소음 등을 차단하기 위해서 만드는 가벽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옛날 벽들이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 되게 좋은 거예요. 이런 것들을 그냥 벽 터버리고 뭐 좀 다른 용도로 창을 내거나 뭐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음, 그다음에 뭐 바닥판도 중요하겠죠. 안 무너져야 되니까 주 계단, 뭐 지붕틀 이게 여 안에 철골이 쫙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음, 철골은 콘크리트와 이 콘크리트가 이 구조물에 잘 달라붙게 해주는 뼈대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보통 예전에 문제가 됐던 것들은 그 철근이 비싸니까 이 건물 짓는 사람들이 좀 이제 슬쩍 기둥에서 뼈대 하나 빼먹고 바닥에서 이렇게 철근 좀 줄이고 막 이래가지고 많이 남겨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주 옛날에 지은 집 중에 좀 문제가 되는 집들이 좀 나오는 경우가 꽤 있었던 그 상황이었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한번 잘 봐두시면 집을 본인이 사거나 아니면 이제 단독주택을 사거나 아니면 뭐 세를 줄 집을 살 때 이런 데 가서 보시면 주요 구조부에 음, 이렇게 가로로 균열이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가로로 균열이 가는 거는 그럴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여기 벽돌이 이렇게 있고 누르는 힘 때문에 여기 있던 모르타르나 이런 것들이 좀 눌리거나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런 것들은 좀 다시 털고 해줄 수가 있는데 기둥에 있는 뭐 기둥이나 보에 있는 그런 데에 균열이 많다. 그럼 그런 건 좀 위험하다고 봐야 되겠죠. 음, 그런 것들을 좀 잘 보시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건축물이나 뭐 이런 것들을 계약하실 때 좀 좋은 그 안목을 가지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지하층. 이게 그 건축기사에서는 뭐 시험에 좀 많이 나오는 건데, 바닥 층의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반지하 이래서 얘기를 하면 뭐 대부분 이런 식이죠. 여기는 지표면 있고 여기는 지표면이 낮아서 이거는 우리는 반지하의 지하가 아니에요 이러는데 보면 어쨌든 여기서부터 여기의 높이를 평균 높이를 재서 이 지상층 그러니까 그 지표면까지 높이에 2분의 1이 넘어버리면 이거는 지하층으로 들어가는 거죠, 무조건. 이런 것들을 좀 잘 보시면 돼요. 뭐, 건축 계약하실 때, 이거는 반지하래서 뭐, 좋고, 뭐, 이런 얘기를 하실 때, 아니, 그럼 반지하가 어딨냐. 응? 그럼 계산을 한번 해보자. 이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뭐 어차피 지하층 아니냐. 왜? 어쨌든 이게 좀, 뭐라 그러지? 비가 많이 오거나 그러면 이쪽 벽에 습기가 많이 머금게 되고 곰팡이 휘필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쪽 벽면 자체가. 그리고 너무 힘을 많이 받으면 좀 물이 셀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어쨌든 반지하든 지하든 이제 지하층은 좀 약간 그렇다고 보시면 좋겠죠. 음, 이게 뭐 환기도 그렇고 건강이나 이런 면에서 우리가 물론 그 경제적 여유가 안 돼가지고 좀 사는 경우가 젊은 분들이 많은 사는 경우가 있지만 어, 좀 전체적으로는 요번에도 봤지만 좀 홍수가 나거나 이럴 때 좀 위험한 면이 있거든요. 그렇고 건강상의 문제도 좀 이렇게 잘 뭐라 그러지? 케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집을 고르실 때나 이럴 때 좀 잘 고민해서 고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음, 그 건축 설비는 어, 건축물의 그 모든 뇌에 연결된 신경망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기, 전화, 초고속 정보통신망, 이게 그 우리가 얘기한 인터넷망이죠. 지능형 홈 네트워크, 그다음에 가스, 급수, 배수, 환기, 난방, 소화, 배연 및 오물처리 설비, 굴뚝, 승강기, 피레침, 국기계양대, 공동 시청 안테나, 유무선, 방송, 송수신함, 그 다음에 오타네요. 우편함 등이 있어요. 우편함이 있는데, 그 요거는 좀 제가 중요한 것들이 있어서 나중에 따로 한번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건축 행위란 무엇이냐? 신축, 우리가 새로 짓는 거예요, 건축물을. 허허 벌판 대지 위에, 이 새로운 그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 그, 우리 건축과 나온 학생들이 얘기를 하죠. 어, 내가 건축을 단독으로 설계해서 짓는 거는 유명해지기 전까지는 부모님이 뭐 사시는 건축을 할 때 그거를 처음 짓거나 아니면 뭐 좀
개인적으로 설계를 해서 지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되게 없어요. 왜 그러냐 보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전체적으로 아파트 건축이 많기 때문에 아파트 건축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지만 규격화돼 있고 다양한 것들을 많이 할 수 없는 건축물이죠. 음, 여러 가지 시도를 하기는 하지만 그게 그 우리가 개인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그 단독주택이나 이런 거보다 현저하게 적기 때문에 아마 건축가 사람들은 그래요. 장인, 장모를 잘 만나서 건물을 지으라 그래서 한번 지은 게 내 작품이 처음 작품이다. 나머지는 전부 다 공동주택이나 건물 이런 것들을 짓기 때문에 좀 우리나라는 특히 더 이러한 일들이 힘들 것 같아요. 그다음에 기존 건축물을 싹 없애버리고 멸실된 후 이제 다시 만드는 것이죠. 여기 개축과 재축은 제외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밑에 개축도 있고 있으니까 거기는 거기 가서 설명하고 부속 건축물만 있을 때 대지에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 이제 어떤 데 이제 여기 지방을 좀 내려가다 보면 펜스만 쫙 쳐 있고 컨테이너 하나 딱 갖다 놓고 경비만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보통. 그러면 여기가 뭐 하는 데인데 이렇게 펜스를 쳐 놓으셨어요? 그럼 이거 공장 신축하려고 준비 중인 땅입니다. 이러고 이제 뭐 어쨌든 건축 행위를 하려고 그러다 보면 이게 그 설계나 이런 것들이 다 도면도 미리 들어가서 허가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미리 요 정도 땅에 내가 무엇을 질지에 대한 뭐 그런 것들 가져놨다가 나중에 공장을 딱 지어버리면 부속 건축물만 있다가 공장이 신축되는 경우죠. 그 다음에 중축이 되는 거는 기존 그 건축물에서 건축 면적, 영면적, 층수를 높이는 행위를 말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건축사에 제일 안 좋은 일이죠. 그 삼풍백화점 붕괴된 사건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연면적을 좀 늘린다거나 기존에 있던 기둥도를 좀 철거하고 그 위에 다량의 그 냉난방 시설을 올리다 보니까 그 펀칭 효과라 그러죠. 바닥면이 무게를 못 이기고 기둥을 그냥 뚫고 기둥이 바닥면을 뚫고 주저앉는 현상이 일어나서 그 전체적인 건축물이 내려앉았거든요. 그러니까 중축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는 구조 계산이나 이런 걸 다 전체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진짜 삼풍백화점 사건 이후에 우리가 이제 중축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규제가 좀 심해요. 근데 이제 보면 리모델링이라 그러는 거죠. 건축물의 노후, 업체, 기능 향상 등을 위해서 대수선하거나 증축하는 행위인데 이제 이런 것들은 아파트에서 뭐 우리는 8층이었는데 10층까지 올려서 그 나머지에 대한 엘리베이터나 뭐 이런 것들 좀 더 늘리고 그런 것들을 팔아서 이제 그런 아파트들을 팔아서 우리가 이런 그 아파트에 우리가 기존에 없는 것들을 만들 때 비용으로 쓰고자 한다라는 뭐 리모델링 행위도 있는데 리모델링 행위를 하기 전에도 무조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그 구조 계산 진단을 먼저 받아야 돼요. 그래서 된다 안 된다를 확인을 받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거지. 이게 좀 생각보다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들이 그 요새
그 도시재생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유행이 됐는데, 저는 좀 이쪽 부분은 본인의 재산권을 좀 깎아먹는 일이라 생각하거든요. 아니면 뭐 단독주택인데 리모델링을 해서 판다. 이건 괜찮아요. 그리고 리모델링이 이 외부 말고 실내에 있는 거, 인테리어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크게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리모델링이라 해서 건축물 자체에 뭔가 하는 행위는 좀 문제가 되겠죠. 개축, 기존 건물의 일부, 내력벽, 기둥, 못하면 기둥보, 지붕틀 세 가지 이상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 그걸 철거하고 중전과 같은 규모로 축조하는 것이라 그러는데, 어떤 경우가 있냐 그러면 우리가 물류센터나 이런 것 중에 일부가 이렇게 좀 불에 탔어요. 불에 타가지고 일부는 쓸 수 있고 일부가 이제 무너져 내린 것이죠. 그런 것들을 다시 이 같은 규모로 똑같이 지을 때 우리는 개축이라 하고, 뭐 여기에 대해서는 허가를 잘 해줘요. 이게 뭐 천재지변에 의해서 뭐그 재축, 천재지변에 의해서 멸실되었을 때 같은 범위 내에서 짓는 거, 재축. 개축은 뭐 비슷한 개념이에요. 어쨌든 우리가 뭐 있는 걸 그냥 때려 부수지는 않을 테니까, 뭐 그쪽이 좀 노후화됐거나 뭐 이렇게 됐다. 그럼 그쪽 면만 좀 그 수선을 하는 부분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없어요. 이게 위치를 바꾸는 것이라고 해놨는데, 우리가 이게 조선시대나 이럴 때는 아마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대부분 뭐 기와집 같은 걸 지을 때 큰 기둥이나 대들보 같은 그 구조재를 구하기가 되게 힘든 구조재거든요. 그래서 이 엄청난 두께의 그 나무 이것들을 잘 말려가지고 건축을 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뭐 그 옛날에는 그렇죠. 여기 터가 안 좋습니다. 이거 옮기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거를 이제 달랑 들어가지고 다 건물을 해체해서 옮기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게 그 몽골족들 보면 그 천막을 치는 거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축물이 아니죠. 왜냐? 고정되어 있는 기둥이 없기 때문에, 나머지는 뭐 있을지 몰라도 고정되어 있는 기둥이 없기 때문에, 그건 건축물로 볼 수 없는 것들이죠. 그리고 대수선,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수선하는 것이고, 건축물 외부 형태가 변형되어도 증축, 개축,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것, 그리고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 외부 수선이나 변경을 진설하는 것, 건축법으로 규제가 있으나 건축 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 이 대수선이 왜 있었냐 그러면, 음, 그린벨트 안에 우리가 그 지정되기 전에 아주 옛날부터 사시던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이 집이 너무 오래돼서 다시 짓고 싶은데 집을 못 짓게 하는 거예요. 건축법에. 막, 뭐 안 되고, 뭐 안 되고, 뭐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 이 기둥 하나만 내비두고 나머지 다 부시고, 이게 집이 너무 헐었다. 그럼 나머지를 좀 다 수선해도 되냐, 고쳐도 되냐. 뭐, 그러면, 그렇게 하지. 원래 사시던 분이니까 우리가 그거를 뭐, 개발 행위로 볼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해드리기 위해서, 뭐 대수선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하게 됐죠. 이건 대부분 그린벨트 안에서 대수선이 됐거나 하노 마을이나 이런 데서
이제 좀 집이 너무 노후화됐거나 이랬을 때 하는 건축 행위가 대수선이라는 행위예요. 자, 건축물의 거실. 우리 거실은 어떤 데를 얘기하죠? 거주, 집무, 작업, 작화, 오락,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얘기한다. 그 다음에 주거 공간은 침실, 거실, 부엌, 의료, 아, 그러니까 의료, 오타, 의료시설의 병실, 숙박시설의 객실, 학교 교실, 판매 공간, 그 다음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일정 이용 목적을 지속적으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교실은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계속 사용되는 공간, 병실은 환자를 케어하기 위해서 계속 사용하는 공간, 숙박시설의 객실은 오는 손님을 위해서 계속 그 방을 내주고 숙박을 할 수 있게 하는 행위를 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비거실은 현관, 복도, 계단실, 화장실, 욕실, 창고, 기계실 등으로 모두가 사용하면서 잠깐 사용하는 거죠. 실과 실을 이동하기 위해서 그런 거라고 봐두시면 되고 그 건축법으로 규제하는 대상이라 그러죠. 건축물 아까 얘기했듯이 지상에 정착된 공작물 중 지붕과 벽과 기둥이 있는 것, 건축에 부수되는 굴뚝, 대문, 담장 등도 이에 속하고 있고요. 한시적인 가설물도 포함돼요. 그래서 컨테이너. 우리가 그래서 요새 가장 올해 초에 문제가 됐던 게 아마 저걸 거예요. 농가주택. 그 말이 농가주택이지 이게 보통 그 농사를 지을 때 필요한 임시 시설로 보고 거기에 이제 뭐 창고 비슷하게 잠시 쉬고 창고로 쓸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을 이제 봐줬는데 그 봐주다 보니까 막 너무 이게 실질적으로 사람이 살고 뭐 이런 그 행위가 일어나는 건축물을 그냥 지어버린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그것들에 대한 그 규제가 좀 심해졌고, 그래서 지금 각, 특히 이게 뭐 전라도나 이런 저쪽 밑에 지방, 진짜 그 농사가 대부분인 지방에서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건 수도권 일부 뭐 지역에서 가평, 양평, 뭐 이런 쪽에서 이렇게 져놓고 별장처럼 쓰는 게 좀 지금 문제가 돼서 많이 규제 강도를 높이고 있어요. 공작물이라는 것은 굴뚝, 광곡탑, 공벽, 담장, 지하 대피 호가 아니라 소입니다. 골프 연습장 등 철탑, 기계식 주차장, 제조시설, 유해시설 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건축법 제외 대상은 고속도로 통로의 징수시설 있잖아요. 그건 기둥도 있고 벽도 있고 다 있는데 이거는 도로교통법상의 시설이지 건축법상의 시설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는 규제가 안 되고 그 다음에 문화재 보호법상의 문화재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안동 하회마을의 무슨 주택 이런 것들 뭐 누가 살았다 이런 것들은 문화재로서 우리가 건축법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죠. 선로 부지에 있는 플랫폼 우리가 이거 아까 건축물로 안 본다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이동이 가능한 간이 창고. 아, 여기서 하나 말씀드릴 거. 이게 한시적인 건설물에서 제가 농가주택에서 막 그 별장처럼 짓는다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아예 요새는 또 이동 가능한 간이 창고라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그 캐러반을 갖다 놓으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별장처럼 쓰고 계시는 분도 있고, 이거는 건축법으로 뭐 이게 대상이 아니니까 뭐 건축법이 아니라 이제 농지관리법이나 이런 걸로 가야 되는데 또 그걸로 보더라도 창고다 이동시키겠다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대지 내에서 뭐 자기가 이쪽에 위치했던 거를 다른 쪽으로 옮긴다. 그래도 이건 이동이기 때문에 뭐할 말이 없거든요. 그 대지 내에서 이렇게 우리 옮겼어요, 옮겼어요, 옮겼어요. 몇 번을 옮겨도 이게 뭐 단속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계속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좀 많은 힘든 공무원들이 많이 힘들어할 거예요. 이게 법에는 무조건 빠져나갈 구멍이 있고 뭔가 다양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잘 구분하고 우리가 배운 사람으로서 그런 행동을 안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건축법에 의해 규제 대상이 되는 행위는 아까 말씀드린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근데 개축이나 재축은 거의 뭐 규제는 안 해요. 그 다음에 대수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규제는 되지만 건축 행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게 주로 어디서 일어난다 그랬죠? 그 그린벨트나 원 이용자들이 계시던 곳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잘 안 하고 있죠, 우리가. 그다음에 용도 변경, 건축물의 용도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것. 이것도 뭐 원래는 지금 어떤 것들이 있냐 그러면 그 두산 타워, 아, 동대문 쪽 있죠. 그쪽에 보면 그 건축물이 하나 있어요. 그게 원래 이제 두타처럼 판매 시설로 가려고 그랬었는데 너무 분양이 안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거를 지금 중구청이랑 협의를 해가지고 좀 립세션장이 포함된 그 숙박시설로 용도 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근데 이 허가에 관한 것들은 우리가 법에 저촉되는 것들도 있고 그 용적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되는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숙박시설이나 뭐 이런 것들로 하더라도 교통 양에 문제가 되죠. 우리가 보통 큰 건축물을 지을 때 해야 될 게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교통부하나 이런 것들이 걸리면 보통 자신의 대지 내에서 어느 정도 셋백이라 그러죠. 그 도로 공간을 좀 내놓고 그 뒤로 물리면서 이 건축물을 지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 그런 것들을 좀 다른 용도로 줘놓고 그걸 바꿔버리면 그 대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아마 용도 변경은 작은 건축물 아니면 큰 건축물 같은 경우는 되게 힘들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잘 보셔야 돼요. 그다음에 주거 건축계 그 우리가 단독주택이라 그러죠. 하나의 건축물로 된 주택에는 단독주택이 있고 다중주택이 있고 다가구주택이 있고 공간이 있어요. 단독주택 우리가 그 여러분들이 보셨나? 1990? 그 건물이 그냥 대지 하나에 건물 하나 보통 이렇게 돼 있는 건축물이죠. 단독주택.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건축 역량이라 그럴까? 이게 좀 약했죠. 그래서 이게 안 무너지게 하려고 좀 이렇게 뭐라 그러지? 약간 띄어서 지었어요. 모든 그 80년대, 90년대 건축물 보면 한 1m 이상이 대지보다 위로 올라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 비가 오거나 이러면 이게 침수나 이렇게 뭐 계산을 할 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올려서 진짜 그러면 좀 안전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었거든요. 그래서 지하에 보면
그 당시에 연탄 보일러나 기름 보일러 뭐 이런 걸 두고 설비 시설을 두고 창고로 많이 썼죠. 아니면 거기를 이제 개조를 해가지고 음, 이제 세를 주거나 이런 부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음, 드라마 보실 때 그런 거 보는 재미가 좀 있어야 돼요. 이제 건축가나 저희과 같은 경우는 저거 대충 단독주택이니까 어, 건폐율이 한 50%에 뭐 일종 전용 주거지다. 그럼 100평이면 쟤는 건축이 50평 정도뿐이 안 될 거고 뭐 이런 것들을 좀 유추하실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하면 좀 재밌어요. 그 다음에 독립주거 형태를 가지지 않고 바닥 면적 합계가 330 이하, 3층 이하인 주택. 그 옛날 보통 2층 집 보면 1층은 주인 세대가 살고 2층 세주고 지하 세주고 이런 식이 있죠. 그러기 때문에 이제 다중주택이 된 거죠. 다가구 주택은 이제 우리가 보통 그 건물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어떤 것들이지? 우리가 한 3층에서 4층 건물 돼가지고 거기 이제 주인은 따로 있고 보통 세를 받는 건물들 있죠. 그런 것들을 이제 다가구 주택이라 그래요. 근데 주인은 한 명이죠. 뭐 전세를 놓거나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한데 그 소유권은 한 명이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공간, 그 정부 관리, 자꾸 오타가 있네. 정부 관리 등 공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공간. 어, 우리가 좀 시골의 학교를 보면 교장 선생님 집이 따로 사택이라 그래서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공간이에요. 그리고 군부대 안에 그 보면 군부대 옆쪽으로 저게 붙어 있잖아요. 뭐 아파트 단지나 이렇게 그 안에 있는 사람들과 가족들이 살 수 있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것들이 다 공간으로 보는 거죠. 음, 두 번째로는 공동주택이죠. 공동주택은 이거를 좀 잘 알아두시면 돼요. 음,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다. 각각 안에서. 그 다음에 벽과 복도, 계단, 기타 설비를 같이 사용한다. 아파트 5층 이상인 거, 그다음에 연립주택 660 초과 층수가 4층 이상인 주택, 다세대 주택, 주택으로 쓰이는 한 개동 바닥 면적이 660m 이하 층수가 4층 이상인 주택이에요. 그다음에 기숙사, 뭐 학생 자꾸 못해. 학생이나 종업원을 위한 주택 한 개 등의 공동 취사시설을 이용해서 전체 세대수 50인 이상이 하나의 취사시설과 뭐 이런 것들을 쓰는 주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로 뭐 학교나 기숙사 있는데 요새 거의 드물죠. 어, 학교가 대체적으로 보통 기숙사를 운영하는 게 있고 아마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그런 공장이나 이런 데도 아마 이런 기숙사를 운영하는 데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가 짓지 못하면 보통 계약이나 전세 계약을 해가지고 건물을 빌려가지고 거기다 세를 주는 경우도 있죠. 뭐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기타 분류에는 타운하우스 있는데 공동주택의 하나로 주택 한 채를 붙여지는 거. 옛날에 그 합벽 개발이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벽을 딱 붙여서 한쪽 벽을 붙여놓고 건물을 양쪽으로 이렇게 짓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 그 합해서 짓는 이 벽 쪽에
이거는 내력벽이 되겠죠. 좀 구조적으로 강한 벽이 되고, 나머지는 좀 힘을 덜 받아도 되고, 왜 이런 것들이 있었냐? 음, 그, 왜 있었냐 그러면, 옛날에는 도심지에는 되게 그 비싸잖아요. 땅들이. 필지나 대지가 비싸니까, 그, 우리가 대지 면적에 보면 집을 보통 가운데 앉혀 놓잖아요. 그 이유가 다른 게 없어요. 이게 불이 나면 서로 이렇게 다 같이 붙어서 타버리니까 그 불이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건축물 간에 그 차이 이제 그 중간 사이를 뒀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 어, 뭐 다른 것도 그러긴 한데 불이 제일 문제였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 구조적인 문제죠. 한쪽이 무너졌을 때 얘를 때려서 이 건물도 같이 무너지느냐.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면 니네 아예 한쪽을 붙여서 짓되 이쪽 붙어져 있는 벽들은 보강을 많이 해라. 이런 것에서 착안해서 이제 밖에서 지을 때도 땅이나 이런 것들 좀 유용하게 쓰려고 보통 이렇게 짓거든요. 하나로 붙여놓고 양쪽으로 나눠놓고. 근데 이게 좀 잘 지면 상관이 없는데 잘 못 지면 이게 벽에 소음이나 이런 것들이 다 타고 들어와서 좀 문제가 많아요. 요새 이런 식으로 시공하는 데들은. 그런 것들은 좀 여러분들이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자기 재산권을 뭐 하려고 그러면 문제가 생기겠죠. 그리고 외부 출입구는 각각 가지고 있어야 되고, 테라스 하우스도 여기 포함된다. 그 테라스 하우스는 뭐냐? 그러니까 아랫집 지붕이 나의 정원을 쓸 수 있는, 테라스로 쓸 수 있는 이런 건축물이에요. 이게 경사도가 심한 부산이나 이런 데서 실험적으로 많이 지었던 방식이긴 한데, 어, 왜 그러냐? 이 밑에는 주거잖아요. 방이 있고, 뭐 이런 식당이 있고 이런 주거가 있으니까, 이게 밤에 우리가 밖에 나가서 뛰어놀 일은 별로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위에 그, 이 지붕 위를 우리가 뭐 테라스로 쓰더라도 그게 큰 문제가 안 생겼어요. 근데 만약 홈파티를 자주 하는 친구가 유유에 왔다 그런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해도나 그 사용 목적 이런 것들을 좀 잘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중정형 주택이라 우리가 잘 아는 한식으로 해서 가운데 정원이 있고 빈 집이 있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제가 나중에 다시 대면 수업할 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연립주택은 2호 이상의 주택들이 집합된 주택이 연결된 거고요. 주거 건축 계획에서 대지 면적은 그 아까 말씀드린 그 필지의 면적이죠. 그 전체적인 우리가 그 한 필지라 그래서 지적법상에 나온 그 면적을 그 대지 면적이라고 그러고 건축 면적은 건축물 외부 중심 선으로 둘러싸인 외부 투영 면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외벽 중심선이라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아직 그걸 안 배우셔서 모를 거예요. 이게 어떤 얘기냐 그러면 그 건축물에는 외벽과 내벽이 있어요. 외벽에는 그 콘크리트로 지은 데가 있고 예전 같은 경우 벽돌은 1.5B 공간 쌓기라고 해서 이제 밖에 한 층의 벽돌을 외장재로 쌓고 안에 단열재를 넣고 그 다음에 그 안쪽에 지그재그로 해서 그 벽돌을 쌓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벽이 두꺼워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중심선을 어디로 잡냐? 그러면 단열재 안쪽을 우리가 보통 그 외벽 중심선이라고 해요.
그런 것들을 좀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저희가 평면도를 볼 때 그 어떤 방식으로 계산을 하냐 그러면 제가 그때 말씀드렸듯이 위에서 건축물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1m 선에서 수직으로 자른 선을 보면 된다 그랬죠. 음, 그 그렇게 잘라서 보면 그 건축의 단면적이 보고요. 단면적 중에서 외벽선이나 이런 것들을 계산하시면 되고 지표면에서 1m 이하인 부분은 제외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외벽이 없을 때 외곽 부분에 기둥의 중심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걸 정자 같은 거를 보시면 기둥의 중심선을 가지고 그 건축의 면적을 정하고 그 다음에 처마, 차양, 발코니 같은 게 있는데 이게 되게 1m 이상이면 외부로부터 1m를 후퇴시킨 그 나머지 부분을 그 기준으로 집어 넣어야 되거든요. 바닥 면적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대부분 우리가 그 발코니나 차양 같은 걸 어떻게 해요? 가변식으로 돌려가지고 뺐다 접었다 할 수 있게끔 하죠. 그 이유가 바닥 면적에 산정되면 건축 면적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바닥 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일부 벽 기둥에 그 비슷한 구획으로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 수평토형 면적이고 연면적은 하나의 건물의 각 층 바닥 면적의 합액이에요. 여기서 지상 1층이 필로티 구조로 돼 있으면 그건 건축 면적에서 제외되고요. 그 다음에 뭐 최고층 건축, 피난 시설 안전구역. 그러니까 보면 건축물, 고층 빌딩 같은 경우에 제일 위층에 보면 헬리콥터라 그래서 헬리콥터가 내려앉는 부분이나 이런 쪽이 그 요거는 바닥 면적에서 제외돼요. 왜 그러냐 그러면 안전시설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과도하게 우리가 뭔가를 하면 건축을 할 때 이 사람들이 자꾸 불법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효하게끔 봐주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한 명당 최소로 그 주거할 수 있는 면적 14제곱미터죠. 여러분들이 그 고시원이 되게 답답하고 힘든 이유가 그 최소 주거 면적 기준보다 작기 때문에 그래요. 거의 진짜 최소의 이빨 맞춰서 지은 거죠. 그래서 숑바드로브라는 사람이 그 만들었는데 병리적 기준은 8제곱미터고 한계 기준은 14제곱미터고 표준 기준은 16제곱미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 병원 가보시면 침대에서부터 해도 이렇게 쫙 커튼 칠 수 있는 면적 있잖아요. 그게 8제곱미터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오래 계신 분들 보면 되게 답답하게 느끼시고 힘들어 하시는 부분이 그거고, 이제 8제곱미터 이하가 되면, 어, 병이 생겨요. 정신병도 생기고, 물리적으로 병도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일부 제외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건축물의 높이는 지표면으로부터 그 건축물 상단까지의 높이를 얘기하고, 그럼 아까 얘기했던 그 헬리콥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높이 산정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높이 산정은 들어가죠. 하지만 바닥 면적에는 안 들어가고. 건폐율은 대지 면적분의 건축 면적 비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아시다시피 대지 면적이 100제곱미터다. 그러면 건축 면적 60제곱미터. 그럼 어떻게? 건폐율은 60%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50제곱미터짜리라고 생각해 봅시다.
100에 50이면 50%겠죠. 건폐율이. 그러면 용적률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 둘, 셋, 넷. 50제곱미터가 4개니까 200 해서 대지 면적 100에 200 제곱미터를 해서 곱하면 어떻게? 200%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연면적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연면적은 밑에 지하층은 안 들어간다. 그리고 들어가는 것과 안 들어가는 것들의 구분을 좀 잘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우리가 주거 생활을 이해할 때는 한식 주거와 양식 주거 두 개로 나누고 있어요, 보통. 어, 한식은 좌식 생활이라고 그러죠. 땅바닥에 앉아서 위치별 구분이 없죠. 그 안방에 밥상을 차려서 갖다 놓으면 식당이 되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뭐 목욕탕 물을 세수대야를 갖다 들여 놓으면 그 욕실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뭘 갖다 놓느냐에 따라서 그 실의 구분이 계속 바뀌거든요. 그 다음에 뭐 책상을 놓고 앉아서 공부를 하게 되면 뭐가 되죠? 서재가 되고, 또 거기서 무언가를 뚝딱뚝딱 만들면 작업실이 되고, 거기서 또 누군가를 손님이 왔을 때 와서 마주 앉아서 얘기를 하면 응접실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실의 구분이 없어요. 무엇을 하느냐, 그 실이 단일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는 거죠. 그 다음에 평면 구조로 보면, 어, 이게 잘 못한데, 폐쇄적이다. 그 다음에 분산식이다. 왜 폐쇄적이냐, 그러면, 안채와 바깥채가 구분돼 있어요, 일단. 그리고, 뭐, 사람을 맞는 곳과 구분을 이제 명확하게 좀 해놓죠, 여러 가지를. 그래서 아예 분리를 해서 그쪽에는 못 들어가는 부분이 딱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단일 형태로 쭉 바닥에 깔아놓은 건축물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개로 분산되어 있다는 거죠. 가구식 구조라는 거는 우리가 아까 그 얘기를 했듯이 얘를 건물을 하나하나 분해해 가지고 옮겨서 딴 데다 옮겨 지을 수 있는 거죠. 이게 건축물을 다 따로따로 뗄 수가 있어요. 근데 어, 여기도 못하네. 그 양식 주거는 조적식이죠. 벽돌이나 이런 걸 하나하나 쌓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못을 박고, 이게 해체나 이런 작업들이 좀 어려워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보통 집을 짓고, 우리나라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바닥을 가열한 난방, 독사난방을 하고, 그 서양은 대류난방이죠. 오토바이인데 대류난방, 벽난로를 통해서 간접난방, 이게 직접난방이죠. 불을 집안에서 떼가지고 이렇게 그 온도를 올리는 방식. 그 다음에 가구는 부차적인 거예요. 왜? 실의 구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땅바닥에 앉아서 자도 되고, 이불을 깔면 침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양식 주거에는 필수적으로 침실, 그러면 침대가 꼭 있어야 되고, 어, 식당 그러면 식탁이 꼭 있어야 되고, 응접실 그러면 뭐 그 소파나 이런 것들이 꼭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점차 어, 거의 필수적으로 가구를 들여놓게 되다 보니 우리 생활은 점점 이제 양식 주거 형식에 가깝게 변해가고 있죠. 그래서 좀 서양에 관한 개념들이 어, 세대가 가면 갈수록 점점 더 개인적으로 바뀌고 있고, 왜? 공간을 분할해서 쓰다 보니까 여기 보시다시피 사회적 공간, 개인적 공간, 가상이동 공간, 위생, 생물적 공간, 공간 공간들이 있죠.
우리 사회적 공간에 안 가는 사람은 우리가 연결성이나 이런 것들을 좀 찾기가 힘들어요. 개인적 공간, 침실이나 서재, 작업실 등에 많이 있는 사람들은 또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가 거실이나 이런 데 이렇게 마주하지 않으면 서로 간에 가족 간에도 분리나 단절이 일어나고, 그 공공공간에서의 사람을 대하는 이해도나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능적인 걸로 나누다 보니까 이 심리적인 것들이 점점 분할돼 가서 이제 개인적인 그런 시간들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내고, 우리 건축 생활이 바뀌면서 우리의 그 신념이나 이념 이런 것도 많이 바뀐다고 생각을 해요. 그 평면 현식에 따른 분류를 보면 코어 형태라 그러죠. 평면적 코어. 어, 우리가 보통 보면 아파트 엘리베이터 홀 뭐 집중 배치하고 세대가 Y형, 미음형, 십자형으로 배치된 형태를 얘기하는데, 음, 여기서 보시면 보통 그 요런 식으로 배치된 것은 의왕시나 이쪽에 가서 보시면 아파트나 원룸 오피스가 이런 식으로 많이 됐을 거예요. 코어형, 뭐, 그 다음에 오피스, 원룸 이런 것들이 지을 때 왜 이렇게 지은 줄 아세요? 우리는 이렇게 보시면 동서남북의 그 방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각 실의 배치에 따라서 우리가 가격이 틀려지기 때문에 여기는 각 실의 배치를 비슷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이런 배치 방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코어에 하나의 엘리베이터나 이런 것들을 두면 설비 시설이나 이런 것들도 좀 우리가 확보하기가 쉽겠죠. 그 작고 그래서 엘리베이터나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두거나 이러면 좀 뭐라 그러지? 구조적으로 여러 개가 하나로 단단히 묶여 있으니까 그쪽은 아주 강한 벽으로 묶어 놓거든요. 이제 실 자체를 엘리베이터, 계단실, 그 다음에 비트라 그래서 모든 건물에 쓰이는 그 수도나 가스 파이프 이런 것들이 다 올라가는 형태의 그 그거를 열고 비트를 열고 들어가 보면 그 안에 이제 파이프들도 있고 막 이런 것들을 수리하거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벽체가 하나 있어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좀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실의 배치를 평균적으로 갖게 하기 위해서 대부분 이런 형식을 취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설비적 부분은 부엌, 욕실, 화장실, 설비적 부분을 한 곳에 집중을 한다. 왜? 물쓰는 이제 우리가 건축을 할 때 보면 제일 비싼 건축비가 들어가는 쪽이 이런 방수가 집중되는 지역이에요. 부엌, 욕실, 화장실. 방수 시멘트를 써야 되고 여러 가지 방수를 해줘야 되고, 근데 이런 것들이 그리고 뜨거운 물을 써야 되기 때문에 동파이프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죠. 그러면 그 길이에 따라서 단가가 되게 많이 틀려져요. 이런 것들을 한 곳에 모아두면 기본적으로 단가가 저렴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설비적 호형이라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설계할 때 만들어주는 걸 항상 그 머릿속에 두어야 해요. 그 다음에 구조적 호형. 이건 아까 얘기했던 것과 같이 배치할 때 건축물 전체의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 뭐 엘리베이터나 이런 것들을 한쪽으로 모아가지고 그쪽을 완전히 내진 벽이나 이런 걸로
튼튼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게. 계단실형, 홀형 이런 것들은 복도를 통하지 않고 각 세대로 들어가는 형태를 얘기하는 거고, 프라이버시 확보를 위해서 보통 많이 쓰는 형태죠. 우리의 대부분의 아파트가 그런 형태로 돼 있죠. 이렇게 보면 여기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높이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죠. 계단실형이라고 그러고, 편복도형은 아주 옛날에 아파트를 보시면 돼요. 이게 쭉 한쪽에 복도를 만들어 놓고 이쪽을 통해서 각 실로 이렇게 세대로 들어갈 수 있는 문들을 만들어 놓는 방식이죠. 아주 우리나라 한 7, 80년대 지었던 아파트 형식들이 대부분 다 편복도 형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프라이버시 확보가 어려운 대신에 환기나 이런 것들은 좋고, 뭐 대부분의 이런 것들은 좀 뭐라 그래? 그 적에 좀 적죠. 그 전체적인 시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비용들이 좀 절감돼서 어, 우리가 좀 돈을 적게 아낄 수 있는 그런 형태. 중복도형은 가운데에 그 복도가 있는 형식이죠. 이런 형식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뭐라 그러지? 일반적인 건축물은 아니고 사무실 형태나 이런 데 많이 두게 돼요. 이것도 이유는 한 가지예요. 여기 가운데 복도를 두고 이렇게 복도를 두고 양쪽에 실을 배치하는 방식인데, 왜 이렇게 배치를 할까요, 여러분? 이쪽에 엘리베이터실이 있고 한쪽은 계단실이 있겠죠. 왜 이런 식으로 둘까요? 각 실에 균등한 걸 두기 위해서 그래요. 보통 우리가 제일 좋은 방향은 남쪽이라 그러죠. 하루 종일 햇빛을 볼 수 있으니까. 이거를 다 못 보기 때문에 동에서 떠서 서로 해가 지게끔 될 때 아침에는 이쪽 부분이 해를 다 받을 수 있게 하고, 서쪽 부분으로 갔을 때는 이쪽 시대 부분이 다 그 햇빛을 받게끔 해주기 위해서, 실간의 균형을 맞춰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설계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오피스텔 원룸에 주로 많이 채용을 하죠. 우리가 왜? 세를 똑같이 받으려면 어쩔 수 없이 각 시대 평균적인 일조량이나 이런 걸 공급해주기 위해서 중복도형을 많이 쓰고, 동과 서로 창문을 내서 서로 간에 햇빛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그 얘기해 주는 거고, 집중형은 중앙에 엘리베이터 실을 두고 그 많이 집합해서 보이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건 아까와 같이 Y형, 미음자형, 그 다음에 십자형 이랬을 때 설비를 코어에 두는 거죠. 이쪽이나 요 가운데, Y의 요 가운데. 이것 또한 보통 원룸이나 오피스텔에 위주로 사용되는 설계 방식이고, 그 다음에 각 실에 균등한 배분을 위해서 그 조건을 비슷하게 맞춰주기 위해서 이런 방식을 쓰고, 그 다음에 요 코어나 이런 것들을 만듦으로써 고층 건물을 지을 수 있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우리가 개발 이익을 좀 많이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구조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단면 형식에 따른 분류로 보면 우리가 건축물을 세로로 잘라갔을 때 하는 얘기죠. 아까는 평면으로 봤을 때고. 음, 그래서 우린 단층형. 우리 대부분 모든 아파트나 주거가 단층형으로 돼 있죠.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 설계 방식이 그 편하고 구조가 단순하기 때문에 시공이 편하고 따라서 어떻게 공장에서 찍어 만들듯이 하면 시공이 빠르고 그 여러 가지의 구조재들을 같이 쓸 수, 이제 나눠 쓸 수 있으니까 거기에 따른 대량 수급에 따른 그 다양한 이익을 가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런 것들을 많이 쓰고 복층형은 한 개 세대가 두 층 이상을 쓰는 거예요. 이거는 아파트의 최상위층에 보면 우리가 보통 복층형을 많이 만들어줘요. 왜 그러냐 그러면 그쪽에는 이제 그 우리가 보통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설계 쪽에서 얘기를 하지만 물통 같은 게 올라가 있거든요. 대형 물통 같은 게 올라가 있어서 밑에서 물을 쓰면 그 소음이 좀 발생하거나 이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완충시켜 주고자 복층형으로 만들어 가지고 어, 여분의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또 제일 위층은 좀 뜨겁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감안을 해서 이제 복층형으로 만드는 거죠. 이제 복층형으로 만드는 거는 대부분 그 고급형 빌라나 이런 쪽에서 채택을 하거나 아니면 아파트 최상부 상단에서 많이 쓰고 이것을 뭐 듀플렉스나 이런 것들도 보시면 좀 여러분들이 이게 설계하기가 되게 복잡해요. 2층씩 한 번씩 쌓기 때문에 각 실마다 그 붙어 있는 설비나 이런 것들이 하나로 쭉 이어져 내려가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설계나 이런 것들이 좀 복잡해지고 구현하기가 좀 힘든 거죠. 스키플로어형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듯이 그러니까 계단을 올라가는데 반층짜리예요. 이제 0.5층이라 그러는데 1층에서 조금 올라가면 거실을 두고 여기서 조금 올라가면 침실을 두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 뭐 1.5층을 두는 거 어떤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좋으냐. 우리가 그 미국에서 많이 짓는 형태인데 그 차에서 내려서 이쪽으로 내려가면 거실이고 바로 위로 올라가면 그 2층에 있는 침실이나 이쪽으로 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형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언덕이나 이런 데서 만약 짓거나 이러면 이런 것들을 해주면 그 실과 실 사이에 계단 높이나 이런 것들도 차를 조금 두면서 조금 더 편안하게 생활을 할 수 있는 방식. 이런 것들은 제가 대면 수업 시간에 음,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따로 해드릴게요. 이게 조금 복잡한 형식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동선. 음, 동선은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돌아다니거나 이런 것들을 물건이 돌아다니는 것, 그런 것들을 움직이는 방향이나 속도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동선의 3요소는 속도, 빈도, 하중이 있어요. 속도는 공간 계기에 따라서 빠름의 정도, 그 우리가 제일 그 많이 쓰는 거는 가사노동이 그 집약되는 부엌이죠. 왜 음식은 빨리 해서 만들어야 맛있으니까. 그래서 동선의 배치를 어떻게 하느냐, 아일랜드식으로 두느냐, 이런 것들. 요거는 저희가 부엌 계획을 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도 하고, 빈도. 일정 시간 동안 얼마나 자주 왕래를 하냐. 여러분들이 대부분 아파트에 사실 거니까
제일 빈도가 많은 쪽은 어디겠어요? 현관에서 거실까지의 거리가 제일 빈도가 많겠죠. 어쨌든 인사를 하거나 뭐 거실을 지나서 그 우리가 부엌 가서 물 한 잔을 마신다거나 어쨌든 입구서부터 거실까지의 그 공간이 제일 그 빈도가 높기 때문에 여기는 어쨌든 그 복도의 폭을 좀 넓혀줘요. 그 다음에 거기서 부엌으로 빠지는 데는 조금 더 공간이 좁아도 되겠죠. 왜? 빈도가 적으니까. 그 다음에 하중, 움직임의 구조적으로 어떻게 그 물리적인 그 무게가 실리느냐를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가장 많은 하중이 실리는 데가 어딜 것 같아요? 음, 부엌이에요. 왜냐? 냉장고도 그렇고 다양한 음식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쌓이겠죠. 그리고 우리가 매번 장을 봐가지고 와서 그쪽 공간에 적재를 해두고 음식을 해서 사용을 하고 또 밖으로 이동을 하고 식당으로 이동을 하고 이런 식의 행동이나 구체적인 표현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속도, 빈도, 하중을 통해서 동선 계산을 한 다음에 우리가 실 배치나 이런 것들을 좀 다양하게 하는 것들이 좋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집에 대한 개인적인 그 이용 목적이나 이런 것들도 좀 더 상세하게 연출을 할 수가 있어요. 동선은 단순하고 명쾌하고 빈도가 높은 동선은 짧게 하고 그다음에 서로 간에 다른 동선은 좀 이렇게 배제시켜주는 경우가 있고 공간을 연출할 때 바닥면에 고저차를 두는 경우는 심리적 공간을 분리하는 거죠. 이게 보통 들어와서 아래로 내려가면 우리가 영화 같은 데서 많이 보면 거실이 있고 위로 올라가면 침실이 있는 이런 것들을 보면 실에 차를 둬서 우리가 공간을 분리하는 형식이 있고 우리의 대부분의 아파트는 그렇게 못하니까 어떤 식으로 하죠? 음, 그 부엌이나 이런 쪽에서 바닥을 깔 때 조금 더 색깔을 달리하거나 재료를 틀리게 하는 방식을 써가지고 심리적인 그 공간 분리를 두게 되는 거죠. 거리를 통해 그 재료를 통해서 이 분리에 관한 것들은 좀 더 다양하게 심리적인 거, 공간적인 거, 뭐 이거를 재료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각 실의 계획을 할 때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수직 동선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두 가지, 세 가지 정도로 보시면 되죠. 계단,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대부분 이걸 통해서 우리는 수직으로 이동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주택평면 계획 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거. 일조, 송풍, 소음, 조망, 도로와의 관계, 프라이버시 보호, 그 다음에 각각 주택 분리를 해서 독립성을 확보한다. 부엌, 화장실들은 배관 계획에서 물을 쓰지 않고 쓰는 공간과 아닌 공간. 요거 외에요. 다 우리가 그 이런 계획 부분에서 비용 절감이나 이런 것들을 이뤄낼 수 있는 거예요. 그 아까 얘기했듯이 원룸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남북 배치가 아니라 동서 배치로 해서 각 실을 일조를 같이 줄 수 있게끔 송풍은 어떻게 기계식으로 돌려서 그 환기나 이런 것들을 해줄 수 있게끔 왜 가운데 복도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양쪽으로 문을 열 수가 없죠. 그러면 이 환기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기계식으로 돌려주는 게 훨씬 좋아요. 그다음에 소음, 조망, 도로 이런 것들을 좀 잘 배치를 해야 된다고. 오히려 주택이나 아파트를 할 때는 좀 더 쉬운 배치가 될 수 있어요. 왜냐?
대부분 거실을 남쪽으로 배치하고 뭐 화장실이나 뭐 부엌 쪽 이쪽 북쪽으로 배치를 하면서 공간 배치를 하기 때문에 나머지 열려 있는 부분 그리고 아까 계단식 같은 경우는 뭐 밖에 면할 수 있는 실들이 꼭 나오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배치하나 그리고 환기를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 음, 계획을 해준대요. 주거 공간을 할 때 아까 얘기했지. 대신 사회적 공간은 거실, 식당, 면접실 요걸 거의 비슷하게 배치하면 되고 개인적 공간은 침실, 서재, 작업실은 따로 두시는 게 좋고 가상활동 공간, 부엌, 세탁실, 다용도실 그리고 있죠. 그다음에 위생 생리적 공간, 욕실, 화장실 요 가사노동 공간과 위생 생리적 공간은 묶어두는 게 좋겠죠. 왜? 같이 물을 쓰는 곳이니까 우리가 계획을 할 때 하나로 묶어두면 좋아요. 통행 공간, 연결 공간, 그 현관과 복도 계단인데 이건 어떻게? 아까 얘기했듯이 속도, 빈도, 하중, 동선의 3요소를 고려해서 배치를 해주면 되겠죠. 코어의 개념은 아까 얘기했듯이 동선과 설계가 하나로 집중됐을 때 그쪽을 좀 더 그 구조적으로 강하게 한, 이건 구조적 코어겠죠. 뭐 설계를 집중시켜가지고 그쪽을 내력벽으로 단단하게 묶어서 건축물의 척추뼈 역할을 하게끔 만들어준다거나 이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나타낼 수 있는 방식이에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오타가 많았는데 요거 수정해가지고 제가 다시 그 강의에 대해서 올려드릴 거고요. 나중에 그 한번 만나서 대면 수업할 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에